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총 8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1장이 가장 핵심적인 챕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덕경 1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노자라는 큰 강을 비교적 수월하게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도덕경 제1장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전해드리고 그 후에 혁신의 성지로 불리는 실리콘밸리의 탄생 배경이 얽힌 이야기들을 도덕경 1장과 함께 전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 집 베란다 화분에 심어 놓은 식물인데요. 어떤 식물처럼 보이시나요? 막 싹을 틔운 아기 시절의 호박인데요. 푸릇푸릇한 이런 새싹이 자라서 예쁜 호박꽃이 되죠. 이 어린 호박꽃도 자그마한 씨앗 하나에서 비롯되었죠. 작은 씨앗에서는 생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씨앗이 발아해서 싹을 틔우고 차츰 자라서 예쁜 꽃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발화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유의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이 싹을 틔우기 이전의 모습은 무라고 할 수가 있죠. 제 뒤로 보이는 이 우주도 바로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무에서 비롯된 작은 점 하나에서 오늘날의 우주가 탄생한 것이죠. 과학에서는 이를 빅뱅이라고 부르는데요. 에너지가 고도로 응축된 작은 점 하나로 존재하던 우주가 139억 년 전 어떤 계기에 의해서 갑자기 확 팽창을 해서 오늘날의 거대한 우주가 되었고, 그로부터 94억 년 세월이 흐른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항구적인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항구적인 이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우주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주는 무의 세계에 가깝고 무한하고 광활한 그런 실체인 것이죠. 하지만 우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인간의 뇌리 속에 형상으로서 자리를 잡고 나면은 더 이상 우주는 그 실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우주의 모습과 여러분들 각자가 상상하는 우주의 모습은 같을 수가 없겠죠.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사유하는 그런 우주는 보편적인 실체로서 우주의 모습을 바로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도덕경의 이 첫 구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양 철학의 개념을 빌려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플라톤은 철학에 통달한 정직하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보고 그것을 이데아라고 했죠. 그런데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국가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 가운데는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가 결코 없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인도, 이스라엘 이러한 개별적인 국가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그렇게 존재하는 순간 이데아는 곧바로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보편자로서의 이데아, 보편자로서의 우주는 유한한 사람이 상상하고 기획하고 말하는 그 순간 보편적 실체로서의 존재론적 의미를 바로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 돌, 바람, 하늘 이런 것들의 자연의 모습이지만은 자연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 이전에 존재하는 그런 실체이죠. 노자가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우주나 자연처럼 무한한 실체, 광활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도라고 하는 실체의 경계, 바운더리를 규정하거나 픽스시키는 순간 그건 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항구적인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항구적인 이름이 아니다 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본 미술작품 중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도덕경의 이 구절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미지의 배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작품인데요.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대표작입니다. 작품에는 흔한 파이프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세신에 빠진 삐비라고 하는 문장이 쓰여져 있는데요. This is not pipe.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입니다. 관습에 따르면 파이프를 재현한 그림 속의 파이프는 파이프가 맞지만 마그리트는 관습적인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림과 문장을 모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술가가 대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대상의 재현일 뿐이지 그 대상 자체일 수는 없다고 역설하고 있죠. 마찬가지 이치로 우리가 아무리 도를 잘 묘사하고 외우고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도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일 뿐이고 도 그 자체를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죠. 허벌 망원경으로 이러한 현상이 과학적 사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무에서 유가 탄생하는 생성현상, 생명현상이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팽창하기 전에 우주 공간은 무의 세계이고 팽창된 이후의 세계는 유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와 유의 그 경계 지점에 바로 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씨앗에서 예쁜 호박꽃이 탄생하는 그 순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그 경계에 바로 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가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생성,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만 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유란, 무의 상태를 변화시켜서 만물을 태동시키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어지는 도덕경 제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무라고 일컫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고 유라고 일컫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렇다면 천지의 시작인 이 무라는 세계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그로부터 끊임없이 유라는 생명 현상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서는 무라는 말 이외에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오묘하다, 신비롭다고 하는 감탄사나 형용사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무에서 유가 탄생하는 그 경계 지점,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어지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무욕이 관기묘, 상류욕이 관기요. 항구적인 무에서는 오묘함을 보고 항구적인 유에서는 경계를 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의 세계가 오묘하고 신비롭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과학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허벌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한 이후 과학자들의 첫 일성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Amazing, 놀랍다, 신비롭다, 오묘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2500년 전 노자가 직관적으로 간파한 우주 만물의 본질을 과학자들은 망원경이라고 하는 실험기구를 통해서 비로소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무에서 유가 태동하는 그 순간, 그 경계 지점에 도가 있다고 하는 노자의 사상을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아주 멋지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사신단의 일원으로 중국의 열하로 가는 도중에 압록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그때 옆에 있던 종사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압록강의 저 경계, 조선과 중국의 저 경계 지점에 바로 도가 있다네. 연암 박지원은 조선시대 학자들 가운데 노장 사상이 가장 정통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무와 유는 비록 이름이 다르지만은 우주의 본질,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실체입니다. 우주, 즉 자연 속에서 만물이 다 통합되어 있듯이 무와 유는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노자도 도덕경 제1장 뒤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유, 차량자, 동출, 이명. 무와 유는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노자는 도의 세계를 현지우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거물 현자는 아마득한 실체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물리적인 실체에 비유하면 우주 그 자체가 이 현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노자에 의하면 도라고 하는 것은 곧 우주이고 곧 자연입니다. 그 우주, 자연에서 무와 유라는 도의 두 가지 차원, 디멘전이 발현되고 이로부터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것이 노자 사상의 기본적인 이론 체계이고 얼개인 것입니다. 무에서 유라는 생명 현상이 시작된 이후 유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는 최초의 모습은 작은 점, 작은 씨앗 하나입니다. 새싹 시절의 호박꽃도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었고 거대한 우주도 작은 점 하나에서 비롯되었죠. 씨앗이 실질적인 만물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도 바로 이렇게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씨앗을 뿌린 인물이 바로 프레드릭 터먼이었습니다. 터먼은 스탠퍼드 대학 교수였는데요. 학생들에게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왕창 따와서 학생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고 그 성과물들을 바탕으로 창업하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이 실리콘밸리 탄생의 3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프레드릭 터먼의 이러한 지원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터먼의 지원으로 탄생한 벤처기업 가운데 제1호 B컴퍼니가 바로 휴렛 패커드였습니다. 휴렛 패커드에 이어서 IBM,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자리를 잡았고 그 뒤를 이어서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둥지를 틀었죠. 이렇게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영감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계곡이 되었고 그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바로 프레드릭 터먼이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곡신불사, 면면약존, 용지불근,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써도 다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도덕경의 말처럼 프레드릭 터먼이 씨앗을 뿌린 이후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영감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